마지막 순서 미니 강의 세션의 좌장을 맡은 영남대 김춘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오전부터 시작된 이 학술대회가 현재 시점에 되면 좀 지칠 게 당연하고 그러면서 좀 자리를 좀 이탈하는 부분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진짜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재미하고 아마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한 마지막 방점을 찍는 아주 진짜 그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주제는 장애인 신체 활동과 관련된 측정 평가 방법과 이슈이고요. 강의를 해주실 분은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이정민 교수님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측정 평가라는 게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특수체육 현장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강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에 대한 마지막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큰 박수로 우리 이정민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 재직 중인 이정민입니다. 벌써 되게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그 챔피언 분들만 또 남으셔가지고 챔피언 분들과 함께 또 강의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참 영광이고요. 이번에 한국특수체육학회에서 또 이렇게 모셔줘가지고 또 저는 미니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강의실에서 하는 줄 알아가지고 지금 큰 대강당인 것 같은데 긴장이 너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실수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많은 양해의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피지컬 액티비티 앤 헬스 프로모션이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에서 불러줬으면 여기로 처음부터 몸을 담았을 텐데 제가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지금은 측정평가학회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신체 활동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도 많은 연구원님들, 교수님들이 다 많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 미천한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열심히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데 영어 부분도 있고 한국어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Evaluation of Research and Consumer Monitor for Assessing Physical Activity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Application of Monitor for Behavior Change,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퓨처는 어떻게 이렇게 신체 활동을 측정하는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다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벌써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다고 해서 좀 간략하게 여기는 모두 신체 활동,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야, 너 체육학과 왔는데 너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니? 신체 활동을 얼마나 해야 되니?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강도 고강도 150분 75분 이상을 해야지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의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의 약 3분의 1이 비만에 해당하고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질병이 증가를 한다.
그다음에 15세 이상 국민의 신체 활동 실천율은 32.1%라고 하고요. 19세 이상 국민의 70.4%가 운동을 안 하는 비운동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하루에 밥을 먹고 아침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듯이 뭐 저희 원생들은 다 알겠지만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우울하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를 하려고 운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현황은 이렇게 되고, 뭐 장점은 그동안 먼저 발표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신체 활동 실천의 장점, 저가 간단하게 말하면 만병통치약이다. 뭐 제가 꼭 신체 활동을 약을 파는 사람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신체 활동의 장점은 언리미티드다. 그래서 뭐 치료도 되겠지만 예방의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뭐 치매도 완화된다, 우울감도 떨어진다, 뭐 진짜 뭐 체중 관리도 되고 비만도 예방되고, 그래서 중강도 고강도 운동을 매일매일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나타나는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실천을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018년도에 이제 신체활동 피지컬 액티비티 레코멘데이션 가이드라인은 매년 10년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미국에서는. 근데 2008년도에 한 거랑 2018년도에 한 거는 그 차이가 거의 없는데, 가장 크게 나는 차이는 2008년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은 10분을 연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너네가 헬스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단데, 이제 2018년도에는 네가 움직이는 신체 활동을 하는 모든 1분이 너에게 건강에 대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2008년하고 2018년하고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미국의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따로 연구를 많이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외국에 있는 WHO나 그 미국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보건복지부에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여기서도 우리나라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보면 적어도 10분 이상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라는 게 이게 2013년도에 나온 보건복지부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권장 그 신체활동 레코멘데이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권장 신체활동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신체활동량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는 이제 행동변화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 수준으로 개입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선행 먼저 발표하신 분들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가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청소년의 경우 학교 기반에서 복합적인 중재를 적용하여 사회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더불어 정책적 중재가 신체활동 증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에 신체활동 제공, 정보 제공 또는 신체활동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 앱 등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가 2018년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언급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신체활동 연구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뭐 여러분들은 이제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켜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데, 저는 그동안 해왔던 게 일반인들, 신체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신체활동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 이런 그 의문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신체 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정확한 측정 도구가 있어야겠죠. 근데 정확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 활동을 측정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 그 다음에가 이제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이런 측정 방법들로 이제 신체 활동을 측정을 하죠. 퀘스처네어를 쓴다든가 디렉트 칼로리메트리, 인디렉트 칼로리메트리, 이런 거는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하트레이 모니터도 있고, 그 다음에 모션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이런 것들로 신체 활동을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퀘스처네어들을, 설문지를 가장 많이 쓰시고 있어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2000년도 이후로 이제 가속도계에 대한 센서에 대한
인기가 점점 늘어서 신체 활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 가속도계로 측정을 하는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여러 명의 사람을 큰 집단을 연구를 하고 싶은데 설문지 말고 정확한 걸로 측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속도계가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거 하나가 80만 원이더라고요. 요거 하나가. 근데 미국에서는 30만 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비싼 거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 대단히 집단 연구를 정확하게 할 수 없지 않냐라는 생각에,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웨어러블 트래커들이 그럼 정말로 이제 많이 제가 박사 10년 전이군요. 10년 전에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정말 정확하면, 측정이 정말 정확하게 잘 되면 그걸로 우리가 신체 활동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연구를 좀 몇 개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하다 보면, 신체 활동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가 가끔 궁금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feasibility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아니면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다이어리는 feasibility가 높지만 validity가 떨어지고, 셀프 리포트나 퀘스천웨어도 feasibility는 높지만 validity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더블 레이블 워러나 인디렉트 칼로리메트리를 쓸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거는 실험실에서는 많이 할 수 있죠. 더블 레이블 워러 같은 경우는 2주 정도의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인디렉트 칼로리메트리는 밖에서 쓰려고 하면 포러블 인디렉트 칼로리메트리가 있지만 배러리가 3시간 이상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24시간 일상을 모니터링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또 큰 단점이 되고, 근데 요 두 더블 레이블 워러나 인디렉트 칼로리메트리 같은 경우는 발리디티가 되게 높죠.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신체 활동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중간에 있는 것들이에요. 엑셀러로미터나 하트레이트 모니터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속도계만 있다가 영국 캠브리지에서 이 두 개를 합친 액티 하트라는 또 모니터도 만들고, 뭐 그거에 대한 발리데이션 스터디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feasibility로 갈 거다, 나는 정확성으로 발리디티가 높은 것으로 갈 거다 라는 차이가 있겠죠. 뭐 대단히 집단을 연구할 때는 이런 뭐 더블 레이블 원더나 돈이 많이 드는 연구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지로, 그리고 또 설문지가 또 나쁜 거는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스크린 할 때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도 신체 활동 측정하는 연구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보통 다 설문지로 하더라고요. IPAQ나 아니면 WHO에서 나온 것들을 써서 신체 활동을 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또 다른 대표적인 신체 활동 측정 도구는 가속도계인데, 가속도계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우 엑셀러레이션 데이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쓰는 거는 진 교수님이 아까 쓰시는 연구에서 쓰는 진 액티브랑은 또 다른 모델인데, 액티그래프라고, 그거는 요 위에서 나온 요 빨간색 손목에 차는 그 가속도계인데요. 요게 우리나라에서 한 8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타입이 또 가속도계 타입이 유니엑셀이라고 트라이엑셀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엑셀러 가속도계들은 다 트라이엑셀이고, 그 가속도계를 쓰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액티비티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텝을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진 액티브랑 틀리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액티그래프는 액티비티 카운트를 제공을 해줘서 저희가 이렇게 컷 포인트를 임의적으로 발리디티 스터디에서 쓴 컷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이 중강도 운동을 했는지, 고강도 운동을 했는지, 저강도 운동을 했는지, 또 이게 요즘에 신체 활동을 측정하는 데 패턴은 신체 활동만 보지 말자, 이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라 라고 해서 24hour 모니터링이 열풍이 불고 있어서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가속도계를 쓰면 슬립까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립을 몇 시간을 했나. 그래서 장점이 있는데, 이제 또 이거 단점은, 그 전에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국민건강 영양조사 할 때 액티그래프를 써서
사람들의 신체 활동을 측정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가속도계로 신체 활동을 측정을 하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멈춰버렸어요. 2016년도 이후로.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설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측정할 때는 이제 허리 벨트에다가 가속도계를 측정을 해서 신체 활동량을 측정을 했는데 이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사람들이 까먹고 잊어먹고 또 안 차고 다닌다든가.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손목으로 바꾸자. 시계형으로 바꿔서 그래서 손목에 채워가지고 사람들의 신체 활동량을 측정을 하는 이제 형태가 많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가속도계가 1996년부터 쭉 보시면 엑셀러로미터에 대한 연구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속도계를 계속 쓰다 보니 요즘에는 또 핸드폰이 이렇게 저런 거 다 합쳐넣어서 나왔죠.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신체 활동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신체 활동 측정 도구에는 장점하고 단점이 같이 존재해서 본인의 연구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모니터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더 센서들도 더 파워풀해지고 데이터 스토리지도 넓어지고, 근데 옛날 가속도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뿐이 저장을 못했는데 데이터를 요즘에는 2주까지가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는 모니터가 이제 심박수랑 가속도계랑 같이 측정을 할 수 있는 액티브 하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이는 게 액티브 펠인데 이거는 허벅지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이건 언제 많이 쓰냐면 자식 활동. 사람들이 앉아있는 시간을 거의 99%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세덴터리 자식 행동을 연구를 할 때는 액티브 펠을 되게 많이 쓰고요. 마지막 거는 센스웨어 암밴드인데 이거는 땀, 그런 것, 몸에서 나는 열, 여러 가지를 측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저희가 발리데이션 스터디를 했어요. 더블리 레이블 워러랑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얼만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느냐. 근데 진짜 5%에서 7% 정도의 에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교수가 딱 되고 학교에다가 이거 100개 사주세요 했는데 다음 연도에 없어져가지고 쓰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빅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엑셀러로미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예측할 수 있느냐. 그래서 패턴 레커그니션이라고 또 요즘에 딥러닝하고 같이 핫한 분야긴 하죠. 근데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1년도에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를 한 건데 그 자살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자살에 관련된 문항, 자살을 시도했거나 계획했거나 시도를 해봤거나 하는 사람들을 신체활동의 설문지로 조사를 한 거랑 그 다음에 가속도계로 나온 자료를 서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한 게 설문지에서 나온 신체활동 양이에요. MVPA는 Moderate Vigorous Physical Activity고요. 위에 있는 거는. 그래서 보시면 신체 활동을 사람들이 인지할 때 나는 신체 활동을 이 정도 했다 설문지에서 얘기한 거랑 가속도계로 측정한 거랑의 차이는 4배, 3배 정도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거를 보면은 이제 자식 활동을 본 거거든요. 세덴터리 타임을 가속도계로 본 거랑 설문지로 본 거랑. 그래서 신체 활동은 설문지로 하면 과대 추정이 되고 엑셀러로미터에 비교를 해서요. 엑셀러로미터가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자식 활동은 설문지로 하면 과소 추정이 된다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자살과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자살과 관련된 신체 활동을 조사를 할 때는 좀 더 정확한 기계를 써서 측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연구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이제 자살률을 줄이려면 사람들을 신체 활동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다른 건데요. 신체 활동을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유행이라 저희가 이제 그 랩 멤버들끼리 술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체 활동 양을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이제 막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애플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스텝 수만 가져오자.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에 그 사이의 차이를 저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봤더니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보면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애플에서 나오는 스텝만 가지고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오픈 액세스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살이 많이 쪘다고 하는데 확진자 해서 그럼 얼마나 쪘을까? 그럼 사람들한테 너네 얼마나 몸무게가 늘었니?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몸무게가 늘었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스터디냐면요, 가속도계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가속도계의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래프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여기 왼쪽에 보면 스터디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컷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넘버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중강도라고 하고, 어떤 넘버가 넘어가면 그거를 고강도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왼쪽에 보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11분, 12분, 한 20분도 넘게 자기들이 컷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6살을 보면 어떤 컷 포인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중고강도 신체 활동량이 변해요. 그래서 뭐 1400분, 614분 뭐 이렇게 다 다른데, 제가 박사 때 저도 하나 이거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리 알고리즘이라고 불리고 싶다고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왜 세상을 더 힘들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로 접고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하고 논문 안 씁니다, 저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신체 활동 측정 기구는 웨어러블 트래커인데, 이제 웨어러블 트래커 요즘 스마트 와치도 많고 다 이게 액셀러로미터 베이스죠. 그래서 로케이션도 알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센서도 다양해지고, 이제 시계로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래서 점점 다양해지고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얘네들 얼마나 정확해 해서 발리데이션 스터디를 제가 2013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내서 이런 모니터들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빨간 게 리서치 그레이드 모니터예요. 사람들이 가장 연구할 때 많이 쓰는. 그래서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한 리서치 그레이드보다 그 센스웨어 암밴드가 한 10% 정도의 에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30불짜리 3만 원짜리 모니터도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한 12% 정도 에러가, 그 인디렉트 칼로리메트리랑 비교를 했을 때 에러가 되게 작더라.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서 이제 웨어러블을 연구에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기는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연구가 이렇게 끝나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지금 이게 영국의 가장 유명한 뉴스페이퍼에서 이렇게 예쁘게 저를 위해 테이블도 만들어주고 정확도도 이렇게 옆에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회사 중에 하나가 저 고소하겠다고 한 적도 있고, 맨 마지막 회사인데요, 베이시스 밴드라고, 지금 없어졌는데.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죠. 핏빛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핫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회사 중에 하나고, 애플 와치는 뭐 지금 저도 차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차고 있는데 관심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또 스터디를 하나 한 게 저희 실험실 친구인데, 양베이라고 중국인 친구인데, 이게 세덴테리랑 라이트랑 MVPA를 얼만큼 정확하게 애플 와치가 프리 리빙 세팅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세덴테리는 한 4% 정도의 에러가 있고, 보면은 얼추 에브리지로 치면 한 10% 정도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활동을 측정하는데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를 정말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제가 장애인 학회 와가지고 계속 생각을 한 게,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의 신체 활동을 어떻게 측정할까.
뭐 많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겠지만 심박수랑 가속도계를 같이 채우면 좀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심박수를 다 측정을 하니까, 그리고 측정할 때 심박수의 에러도 거의 10% 정도. 애플 와치는 근데 심하 격한 운동을 하면 에러가 있기는 한데 중강도 고강도에서 8.4% 에러를 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저 연구를 따르면. 그다음에 계속 MLS에 관련된 그 테크놀로지나 회사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몸무게를 줄인다거나 비헤이비어 체인지에 쓴다거나 하는 연구들이 또 계속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웨어러블 모니터를 쓰면 진짜 몸무게를 줄일 수 있어? 라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뭐 진짜 다양하게 웨어러블을 연구에 적용을 해서 비헤이비어 체인지에 쓸 수 있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 그래서 더즈 소셜 커넥티비티가 사람들의 신체 활동을 증진을 시키느냐.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계속 하겠습니다. 힘들 것 같아서 빨리 줄이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스타디냐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인디비주얼 그룹 유저는 본인이 핸드폰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자기가 자기 혼자 자기 액티비티를 트랙한 그룹이 인디비주얼 유저 그룹이고요. 커넥티드 유저 그룹은 친구, 엄마, 아빠를 연결을 해줘서 본인들이 계속 코멘트를 앱에다가 남기는 거예요. 오늘 아빠 뭐해? 왜 오늘 안 움직여? 만보 걸어야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커넥티드 유저 그룹인데,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인디비주얼 유저 그룹은 스텝수의 신체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유닛이 스텝인데 스텝수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커넥티드 유저 그룹이 서로 모티베이션이 조금씩 더 돼서 한 2,000보 정도 더 걷더라라는 연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막 하다가 한국에 와버려가지고 멈춘 스터디인데, 이게 핏빛 스터디라고, 한 그룹은 또 핏빛만 주고 다른 한 그룹은 핏빛하고 그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 가치를 해서 어떤 그룹이 더 신체 활동이 늘어나느냐. 그래서 스터디 디자인은 이건데, 이게 핏빛이 되게 좋은 게 밑에 보면 피라베이스라고 보이시죠? 이 피라베이스가 이 사람한테 핏빛을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신체 활동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주면, 그래서 피다베이스가 지금 웹사이트인데 돈을 내셔서 아마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의 건강 정보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신체 스텝도 나오고 인텐시티도 그 인디비주얼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어서 연구에 활용하기가 참 편한.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많은 센서들이 지금 피규어가 좀 작아가지고, 어떤 센서는 슬립을 재고, 어떤 센서는 템퍼레이처를 재고, 어떤 센서들은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하이드레이션 레벨도 재고, 이게는 요즘에 테크놀로지, 이게 웨어러블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이만큼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거의 이제는 삼성이나 구글이나 애플에서 다 머지를 해가지고 이런 센서 데이터를 하는 회사들을 그냥 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펑크셔널리티랑 릴라이빌리티랑 컨비니언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펑크셔널리티도 좋아지고 릴라이빌리티도 좋아지고 편하게 착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마다 조금씩 틀려서, 어떤 웨어러블은 그 페이션트를 그 관리할 때 쓰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 데이터가 되게 노멀라이제이션 되고 이게 트랜스퍼가 쉽게 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ACSM에서 엑서사이즈 이즈 메디스라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신체 활동을 측정을 하자 해서 우리가 신체 활동을 측정을 하는데, 신체 활동을 진짜 중요한 시그널처럼 하나를 만들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서사이즈 프리스크립션을 할 때 쉽게 쓰자. 그리고
그다음에 닥터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보면서 엑서사이즈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디비주얼한 엑서사이즈 프리스크립션을 제공할 수 있게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문제점이 뭐냐면 가속도계랑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를 쓰더라도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얘네들이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 그 기준이 되는 게 많이 없어서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지금 큰 문제점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블러드 프레셔를 보면 120에 80 넘으면 고혈압 낮으면 정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체 활동도 똑같이 우리가 스탠다드한 매트릭스를 만들자. 그래서 MVP로 할 거냐, 토탈 에너지 익스펜디처로 할 거냐, 액티비티 에너지 익스펜디처로 할 거냐, 스텝으로 할 거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많은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마지막으로 쓴 논문이 가속도계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일반인들한테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자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데이터를 받으면 정리를 이렇게 하세요, 분석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를 재작년 2019년도 거예요. MSS에 퍼블리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운셀링도 하고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가장 표준화되는 넘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프로세싱 할 때도 문제점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데이터 컬렉션 할 때도 어떤 것들은 손목에서 나오고 어떤 것들은 허리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돼서 이거를 일치화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게 중요해지냐면 이제 옛날에는 하루에 데이터를 받는 게 1440개 1분 데이터. 근데 요즘에는 센서들이 좋아져 가지고 1초에 100개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빅데이터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많이 요즘에 핫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저희가 스탠다드한 거 넘버를 만들고 유닛을 만들면 이게 의사들이 쓸 수 있고 우리가 엑서사이즈 프리스크립션 할 때도 간단하게 뭔가 당신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더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또 중요하게 지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문제점은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온다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인데 제가 그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체육회 학회를 정말 좋아해요. 그 외국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 어둠을 밝히는 분들이다. 어둠을 밝히는 연구자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은 측정을 하는데 중요하죠. 신체 활동 측정이 되게 중요한데 뭐 예산에 맞춰서 그다음에 연구 주제에 맞춰서 그다음에 없으면 친구한테 빌리면 되죠.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가속도계 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연구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들 기대가 많으셨을 텐데 강의가 지금 많이 허접하지 않았나. 제가 미니 세션을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들 학회에 오셔가지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또 이런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질의응답 시간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오래 알고 지냈던 교수님인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높은 역량을 가지고 계신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좀 그 질의응답의 방향을 좀 설정하기 위해서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피지컬 액티비티 어세스먼트라는 지금 그 단어에 아주 공감하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장애인 체육이나 근래에 지금까지 전통적인 우리의 그 측정 평가는 행동 체력, 방위 체력, 순발력이 어떠냐, 뭐 유연성이 어떠냐 이러하게 아주 이 좁은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대상자의 그 여러 타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몰락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피지컬 액티비티 어세스먼트가 얼마나 더 유용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고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또 미니 세션에 왔는데 또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거는 좀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이 중강도 75분, 중강도 150분 이상 일주일 동안, 고강도 75분에서 150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은 설문지를 바탕으로 나온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 있다. 자,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들 다 체육하시니까 일주일에 150분 중강도, 고강도 75분 이상 하셔야 건강해집니다. 이게 맞습니까?가 될 수 있는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계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도 사이언틱 어드바이저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도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쌓이질 않아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뭐 다른 분,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석사과정 배명진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석사 학위 논문으로 이제 척수장애인 대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해서 이제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척수장애인 경우 자율신경 손상으로 인해 이제 교감신경이 손상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예를 들어 이제 T6 이상 정도면 심박수가 130 bpm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자각도를 사용해서 이런 점을 보완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점은 이제 이러한 생리학적으로 손상으로 인해 생리학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신체 활동량이나 운동 강도를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주영 교수님이 발표 좀 해달라고 해서 책도 사서 보고, 그 뭐 Developmental and Adapted Physical Activity Assessment 책이 있더라고요. 그 54,000원 주고 구매해서 다 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나, 어떻게 신체 활동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나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가속도계 기반이라 항상 뭐 지체 장애인들하고 연구를 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여기 학회에서 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이제 빅데이터를 모아서 지체 장애인들 심박수 220, 100이 나이 하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새로 구축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지체 장애인들에 맞춰서 운동 강도를 심박수를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EMG를 뭐 입고 있는 EMG들이 있어서 EKG를 볼 수 있대요. 뭐 그런 회사들도 앞으로 뭐 많이 좀 발전돼서 그런 생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혹시 또 현장에 계신 분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진주영 교수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안 하셔서 갖고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개인데요.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가속도계를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듣기로 이제 그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부처에서 그 능력이 안 돼서, 또 어려운 뭐 이런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그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효과적으로 못 써서 이제 버리게 됐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결과를 쉽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계시면.
두 번째로 그 장애인들, 특히 이제 지체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그 움직임 패턴이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비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모델들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너무 심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뭐 쿼드라틱 뭐 모델이라든가 뭐 다른 쉐입의 모델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한 리니어한 모델 외에 그 비장애인 쪽에서 다른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실제 존재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불러놓고 어려운 질문을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장애인 쪽은 제가 많이 안 찾아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전공이 아니라 진주현 교수님께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구하는 공식을 지체 장애인들 분들을 이용을 해서, 용인대에는 트레이드밀이 있죠. 휠체어 트레이드밀, 메타볼릭 카트도 있고 하시니까 하나를 만드셔서 세계에 뿌려주시면 세계에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다시 한 번만 살짝 말씀해 주시면 안 될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이제 마이크를 살짝 띄고 얘기해 주시죠. 쥐팩도 이제 이용을 하면서 미국처럼 객관적인 신체 활동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속도계를 몇 년 동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쓰다가 이제 드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관 부서에서 그 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저희 쪽에서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 조사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 쪽도 잘 여건이 맞아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부처 입장에서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뭐 이러한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빅 데이터가,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뭐 교수님이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는 시계가 너무 잘 나와서 가속도계랑 심박수를 같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리서치 그레이드 액티비티 모니터를 쓰는 것도 좋은데, 애플 와치로나 삼성도 심박수랑 가속도계가 잘 돼 있어서 일단 그런 것들을 발리데이션 스터디를 좀 통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안 되면 또 다른 연구를 해서 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뭐 또 예, 마지막으로 네. 예, 안녕하세요.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싱가포르 이공과대학의 구병모라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 이제 진지원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제 신체 활동에 대한 정의에 대한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우리의 몸에서의 움직임의 측정을 넘어서 누구랑 만나는지, 어디서 신체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 신체 활동의 정의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체 활동을 측정하는 이 도구들의 변화도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PS를 사용해서 어디에서 운동을 했는지, 아니면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변화가 그런 이 측정 평가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서 신체 활동을 하고, 환경적인 요인하고 사회적인 요인도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맞는데요. 심리적인 원인도 봐야 되고. 근데 일단 측정의 한계점이 있어서 보통 카메라를 달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연구 주제에 맞춰서 카메라 목걸이 있어서 뭐 1분마다 사진 찍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신체 활동을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뭐를 먹었는지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는 있는데, 그 데이터 양이 일단 되게 많아지고요. 그것도 보면 또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또 그거 뭐 먹었는지 또 다 분석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뉴얼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라서, 일단은 뭐 더 좋은 테크놀로지가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단점은 아직도 계속 존재하는. 예, 뭐 열띤
질의응답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는 참고 끝나고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열띤 그 질의응답 시간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2021년 한국특수체육학회 학예학술대 마지막 순서인 미니 강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